서민들을 위한 노가다 노비입니다. 구독과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년 전만 해도 8억 원을 이야기하던 곳이었는데 어느 순간 5억 원대 거래가 등장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무려 3억 원, 단순 계산으로 약 37.5%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대체 왜 떨어진 겁니까? 집값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늘부터 3억 떨어집니다 하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 호재가 기대만큼 현실화되지 않았거나 주변에 입주 물량이 쏟아졌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졌거나 금리와 대출 부담이 커졌거나 인구와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무서운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부동산 가격은 결국 누군가가 그 가격에 사줘야 유지됩니다. 10억 원짜리라고 광고한다고 해서 진짜 10억 원짜리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10억 원의 거래가 이루어져야 시장에서 그 가격이 인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래가 줄고 매수자가 사라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10억 원에 안 팔리면 9억, 8억, 급한 매물이 나오면 7억, 6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두 건이 금매가 새로운 시세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부동산에서 가격 하락만큼 무서운 것이 거래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매물은 많은데 손님이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전화는 오는데 얼마까지 깎아주세요. 만 물어보고 계약하자는 말은 안 나옵니다. 이쯤 되면 중개사님도 속으로 손님이 아니라 구경꾼이셨군요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매수자가 사라질까요? 첫 번째가 바로 대출입니다. 대출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을 키워주지만 하락장에서는 손실과 부담을 키우는 양날의 검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돈 2억 원으로 8억 원짜리 집을 사고 6억 원을 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집값이 8억에서 10억 원으로 오르면 자기 자본 대비 상당히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레버리지가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8억 원짜리 집이 5억 원이 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값은 3억 원, 37.5%가 떨어졌지만 대출 원금은 같이 37.5% 줄어들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집값 떨어졌으니 대출도 깎아드릴게요 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내려가는데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 남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한 사람은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대출을 받았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영끌한 사람이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집값이 하락하면 상황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빚이 많은 사람은 집값 하락과 이자 부담을 동시에 맡게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원리금만 커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팔자니 손실이고 안 팔자니 이자 부담이 커지는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반면 대출 여력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락을 버티면서 오히려 저점에서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도 대출의 크기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봐야 할 것은 교통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GTX, 지하철, 광역철도 같은 교통 호재는 강력한 가격 상승 재료입니다. 하지만 계획과 착공과 개통은 모두 다른 이야기입니다. 계획이 발표됐다고 내일 아침부터 출근 시간이 30분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이 가격에 반영되지만 사업이 지연되거나 실제 편의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특히 교통 호재가 이미 집값에 충분히 반영된 지역이라면 더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호재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호재를 반영한 가격이 적정하냐는 것입니다. GTX라는 세 글자가 붙었다고 집값이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호재도 비싸게 사면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입주 물량입니다. 주변에 수천 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한꺼번에 들어오면 기존 아파트에는 강력한 경쟁자가 생깁니다. 신축에는 새로운 평면과 커뮤니티, 주차 시설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아파트가 가격을 지키려면 역세권이나 학군, 대단지, 재건축 기대, 확실한 가격 경쟁력 같은 장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수자는 자연스럽게 비교합니다. 조금 더 주고 신축을 살까? 아니면 구축을 싸게 살까?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 전세 매물도 늘고 매매 선택지도 많아집니다.
결국 매수자가 갑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사장님, 이거 얼마까지 내려가요? 입니다. 네 번째는 전세 가격입니다. 집값만 볼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도 함께 봐야 합니다. 전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매매 가격을 받쳐주는 힘이 생길 수 있지만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매매 가격을 지지하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갭 투자가 많은 지역에서는 더 민감합니다. 집값이 8억 원이고 전세가가 6억 원이면 갭은 2억 원이지만 전세가가 5억 원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이 추가 자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이 많다면 매물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전세 가격 하락이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 압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금리입니다. 집을 살 때 사람들은 집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도 봅니다. 금리가 낮으면 같은 소득으로 더 큰 대출을 감당할 수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 같은 대출을 받아도 매달 부담해야 할 금액이 커집니다. 결국 매수자의 구매력이 떨어지고 살 수 있는 집의 가격도 낮아집니다. 여기에 대출 규제까지 강화되면 사고 싶어도 돈을 빌리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와 대출 정책은 부동산 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여섯 번째는 일자리와 인구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그곳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있고 소득이 있고 교육과 생활 인프라가 있고 앞으로도 그 지역에 살 가능성이 있어야 주택 수요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줄고 인구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의 기반 자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사람이 줄어든다면 공급 부담은 커집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새 아파트를 지었다고 사람이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사람을 담는 그릇이지 사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가 있습니다. 부동산은 숫자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이 거래하는 시장입니다. 8억 원짜리 집이 7억 원이 되면 매수자는 조금만 기다리면 6억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6억 원이 되면 5억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격보다 기다림이 강해집니다. 매수자가 가격을 믿지 못하면 집주인이 아무리 높은 호가를 내놓아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 거래 가격이 시장의 현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의 집값이 8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떨어졌다면 단순히 폭락했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8억 원까지 올랐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교통 호재가 있었는지, 신축 프리미엄이 있었는지, 대출을 통한 수요가 많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왜 5억 원까지 떨어졌는지도 봐야 합니다. 금리와 대출 규제는 어떻게 변했는지, 입주 물량은 얼마나 늘었는지, 전세 가격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거래량과 인구와 일자리는 어떻게 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왜 떨어졌는가에 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두 사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집값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에 최대한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다른 사람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해 현금을 남겨두었습니다. 상승장이 계속될 때는 첫 번째 사람이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꺾이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값이 떨어졌느냐가 아니라 그 하락을 견딜 수 있느냐였습니다. 대출이 적은 사람은 가격이 떨어져도 당장 집을 팔아야 할 이유가 적습니다. 반면 대출이 많은 사람은 매달 나가는 원리금 때문에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하락장에서 중요한 자산은 집만이 아니라 현금 흐름과 버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 집이 오를까요? 라는 질문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집값이 떨어져도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버틸 수 있는지, 전세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집값이 20%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봐야 합니다.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만 가능한 투자는 투자라기보다 희망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라면 하락장이 와도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모든 지역이 동시에 오르거나 동시에 떨어지는 시장이 아닙니다.
교통이 실제로 좋아지는 곳과 계획만 있는 곳, 공급이 부족한 곳과 넘치는 곳, 일자리가 늘어나는 곳과 줄어드는 곳의 차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과 지방이라는 단순한 구분만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이 오르냐, 내리냐 보다 어떤 부동산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느냐를 봐야 합니다. 8억 원에서 5억 원이 됐다는 숫자는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3억 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3억 원의 하락을 만들어낸 구조입니다. 교통 호재가 지연될 수도 있고, 공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대출 규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인구와 일자리까지 움직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안전한 집값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은 미래를 정확하게 맞히는 게임이라기보다 틀렸을 때 살아남는 게임에 가깝습니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보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버틸 것인지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5년 뒤 집값이 2배가 될 것이라는 기대보다 5년 동안 가격이 떨어져도 가족의 생활이 흔들리지 않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대출도 헐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벌마까지 감당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은행이 빌려주는 최대 금액과 내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은 전혀 다른 숫자입니다. 결국 같은 아파트를 바라보고도 누군가는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위험을 봅니다. 5년 뒤 두 사람의 차이를 만든 것은 단순히 집을 샀느냐 안 샀느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빌렸는지, 얼마나 버틸 수 있었는지, 그리고 시장을 얼마나 냉정하게 바라봤는지가 더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상승장에서 빚을 많이 내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하락장에서 그 빚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집을 사려고 하신다면 지금이 바닥인가요? 라는 질문만 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집을 5년 동안 들고 갈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집값이 20%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흔들리고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회복이 늦어져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그 계산을 통과한 집이라면 시장이 흔들려도 견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반드시 올라야만 버틸 수 있는 집이라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가격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왜 떨어지는지도 모른 채 빚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강력한 사람은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다시 기회를 줬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부동산에서 살아남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가장 많이 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장에서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